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 최고위급도 찾아듣는 영어의 영역자 우석진입니다. 그 최고위급은 누굽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 최고 권력자.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총리나 비서실장급? 있습니다. 있고, 네. 예, 지난 한두 주 동안. 네. 뭐 잘 듣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예, 그다음에 약간 경고의 메시지 좀 들었습니다. 좀 살살 해라. 그래서 큰일 난다. 네. 네. 살살이 될까 근데? 저희 예전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경제학 박사가 경제학과 교수가 무슨 로봇 뭐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 만드는 세상 도움되는 거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책 읽고 쓰고 싶은 글 쓰면 월급 받는 그런 교수인데 그 월급에 사회가 어려울 때 쓴소리 하는 위험성도 들어가 있는 거다. 뭐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엽기토끼님이 오늘 그러니까 환율 얘기 하나요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뭐 당연히 하죠. 예.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이거부터 좀 짚고 환율 얘기는 좀 맨 나중으로 좀 밀어놓도록 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쭉 사례를 열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경제 민생 정책이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모두 발언 하실 때, 예, 뭐 생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켜놓고 너무 관심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굉장히 좀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요?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료제가 만든 스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인데, 군인 빼고 공무원 치고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그렇죠. 된 건데 검사 출신이니까 예, 사시보고 그다음에 연수원 들어가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중간에 경험 쌓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추가적인 연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업 관료를 사실 키운 건데 그 직업 관료가 어쨌든 검사이고 그 검사가 이제 검사 퇴직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러니까 관료제가 만들어낸 인재인데 이 민주사회의 이 국민들 총의를 모아내는 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못 하시나? 그래서 우리 관료제가 뭔가 인재를 키워내는데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니 최고위층도 듣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 같아. 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예. 그래서 총선 민의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일단 브레이크를 좀 국정 방향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브레이크를 조금 우리가 좀 달아야겠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진단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를 달고 계속 달리지 말고 브레이크를 달아놨으니까 이제 조금 협치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총선 민의는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저는 봐요. 뭐 순화된 표현으로 그렇게 전달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주신 그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마이 웨이다. 그렇죠.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영화에 미저리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영화죠. 미저리.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제 붙잡아 놓고 때리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예. 그 이병헌 나오는 악마를 보았던 영화도 있는데 거기 보면 최민식이 내가 너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막 그런 예. 막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돼 가지고 독립만세 부르고 나왔는데 8월 15일 날 일왕이 뭐 하여간 일본이 졌다라는 거를 방송했는데 그게 뭐 모든 사람이 알았겠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거 모르는 이제 일본 순사가 여기 서 있는 거죠. 그걸 딱 바라봤을 때 그 느낌 약간 쎄하다. 약간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해방된 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비유가 세신데. 예, 그래가지고 참 절망스러웠다. 이거 좀 그러면 이게 4년에 한 번씩 민주주의에 사는 시민은 자유로워지는 그 결과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사가 전달이 안 되면 다음에는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스럽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전문을 놔두고 그 전문을 이제 하나씩 좀 뜯어가지고 발언 전문. 예, 발언 전문을 놔두고 이제 이 인식이 어떠신가 그리고 현실은 어떤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이제 뭐 정확한 워딩이 이런 거예요. 큰 틀에서 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했지만은 네.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됐다. 근데 못한 것이 아쉽다. 미흡하다. 네. 근데 이게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이제 요건데 이전에도 이제 서민한테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나온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서민들한테 많이 지원이 가기보다도 이게 MB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전반적인 정책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두텁게 지원한 정책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국무회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 자리니까 대통령한테 거기에 보고했던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분들이 거짓으로 보고를 했거나 보고가 좀 왜곡됐거나 아니면 진짜로 보고를 했는데 뭔가 대통령께서 이거를 믿기 싫어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거 아닌가. 나 홀로 해석하고. 예,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뜯어보면은 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뜯어보면 문장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일단 물가 관리는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예. 물론 한국은행도 뭐 범위로 보면은 정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한국은행이 그럼 정부 중에 하나지 그럼 뭐겠냐? 행정부 중에 하나지 뭐 사부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물가 관리는 우리가 독립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좀 독립해가지고 행정부에서 독립해가지고 좀 물가 관리를 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관리의 역할은 우리가 분업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견제와 감시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한국은행에 줬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관심은 써야 되는데 뭐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부 지원금 이런 게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원을 해주면은 물가 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지. 오히려?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 대파 875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게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원을 해주면은 물가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조금 더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최근에 그 이창용 총재가 요거 물가 관리 사고값 얘기하면서 했어요. 언제까지 재정 쓸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럼 물가 관리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보조가 되는 거죠. 물가를 관리한 게 아니고 보조가 되는 거고. 물론 광의로 보면 또 물가 관리다. 이렇게 보면 또 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하튼 예산을 가지고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어디서 이제 물건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가 없어 그럼 사과 사갖고 와. 외국산 농산물 긴급 수입해서 풀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사갖고 와. 사갖고 와서 그걸 풀어.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수매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미리 사가지고 창고에 제겨놓고 있다가 그건 이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예산 들어가면 뭐 예컨대 지금 뭐 수매제 뭐 그 쌀 수매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라지긴 했는데 여하튼 미리 가지고 있다가 뭐 좀 부족해 그럼 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 관리가 되죠. 근데 이번 정부의 특히 농산물 관련된 가격 관리라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가격 관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양곡법 때 그 거부권 행사 때 보면은 그런 거에 관여 그러면 시장 경제에 따라서 가격 떨어진 거는
더 이상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데 잠깐 가격 보조해주면은 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양곡법. 실제로 제가 보면은 거의 뭐 상화나 대파나 뭐 이런 거 할 때 문제 되기 전까지는 거의 관여를 안 했어요. 예컨대 뭐 사과값이 오르는데 사과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사과 작황이 안 좋았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날씨가 우리가 변하다 보니까 그럼 얼마 예상이 되죠. 그 전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건데 예.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유통만 정비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조금 더 경쟁을 좀 조금 더 뭐 더 경쟁할 수 있게 만들거나 지금은 거의 독과점식으로 돼 있는데 유통 과정이 그거를 조금 더 경쟁을 도입한다거나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 보조금도 지급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 들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뭐 할 수 있는데 예산으로 나 가격 물가 관리에 총력했다. 이거는 상당히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본 정리가 안 된 워딩이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가 본 게 아니다. 예. 오. 예. 모두 발언 내용을.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리뷰를 하면은 표현을 좀 고쳐주고 이렇게 했을 건데 오케이.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나아요. 그 전 그 전이라면 언제 얘기하는 그 거예요? 무슨 예컨대 뭐 의대 정원 뭐 이런 거 할 때 그 예. 몇 주 전보다는 이게 나아요. 예. 이게 나은데 그래도 근데 내용은 문장은 훨씬 나은데 내용은 이게 전문가가 만졌다기 보기가 좀 어렵다. 갑질이 안 됐다. 예. 그리고 이 정부가 한 물가 관리는 창구 지도를 한 거예요. 예. 창구 지도라고 하는 거는 가격 올리지 마. 그렇죠. 올리면 너 가만두지 않을 테야. 예. 우리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가격 올리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자유시장 경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시장 경제를 하자고 그러면은 기업이 원가를 파악하고 다니는 거는 진짜 구린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건 저도 알아요. 이거는 여기는 원가가 나오지가 않아요. 원가와 전혀 무관합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관계는 있죠. 네. 비용이 관계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건 다른 통로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원가가 내려간다고 가격 내리지 않냐. 네. 이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원가를 들여다보질 않아요. 다만 이제 공공 부분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그건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원가 대비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유시장 경제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가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자유시장 경제를 말로만 떠드신다. 이 시장 경제 원리 잘 모르신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공감이 좀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물가 시기를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지나왔잖아요. 계속 이 자리에서 강조하셨잖아요. 예, 고물가를 지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금리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해악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를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박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무엇보다도 싸워야 된다. 실업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금리를 올리고 다만 금리 올릴 때 이걸 좀 빨리 끝내다오. 고통스럽지만은 빨리 끝내다오. 이런 바람으로 우리가 고금리를 인내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고금리 정책이 굉장히 거친 정책이에요. 이게 뭐 누구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무차별적이죠. 예.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통화 정책만 하면 안 되고 재정 정책이 들어가서 그렇지. 상처나는 사람들은 이걸로 보듬어 줘야 돼요. 그렇죠. 타겟해서 이거를 우리가 혼합 정책이라고 보통 불러요. 경제학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예, 믹스드 팔러시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미흡했죠. 상당히 미흡했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 발언 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렇지만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셨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은행이 그 코로나 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니네 돈 벌어낸 거, 니네 대출받은 사람한테 이자를 좀 돌려줘라라고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관치금융이거든요. 관치금융. 네. 압박을 해가지고 은행들이 갑자기 이자를 개헌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네.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뭐냐 하려고 그러면은 법에 근거해서 그렇죠. 네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한 건 아니잖아. 네. 법에 근거해서 그럼 우리가 세금으로 환수한다. 아니면은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그래서 국가에 모아놓고 그거를 재분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은 막 가만두지 않을 테야. 알지? 네.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됩니다. 이거 나중에. 법치 대신 관치. 관치가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받을 때 보면은 그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넘어가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은행에 이자 수익을 개헌하라고 했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네. 하려고 그랬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야당이랑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개헌을. 그래서 은행은 다 개헌하긴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건전 재정을 지키고 네.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네. 많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머릿속에 그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팩트하고는 좀 구분해 좀 해볼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정치적 레토릭 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표현이니까. 근데 대통령은 뭐 정치인의 성격도 있지만은 이제 국정을 하니까 팩트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재정 중독이 될 만큼 재정을 푼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기재부 홍남기의 기재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진짜 표현이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질질 끌려다니면서 맞아요. 예. 그때 뭐 마구 풀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 푼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정 찔끔찔끔 해가지고 우리는 금융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돈 빌려. 그러니까. 돈 빌려. 이자는 싸게 줄 테니까 돈 빌려가지고 잘하고 나중에 갚아.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누군가 비용은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됩니다. 이게 재정으로 해결할 거를 금융으로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네. 자기 비용으로 치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피눈물로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 넘어간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가만히 놔도 안 높은데 요거 빚을 내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데들 많아요. 그러면 이거 끝내는 재정으로 다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제 해결해 주자 그러면은 아마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도덕적 해이 때문에 안 된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못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총선 캠페인 기간 중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600조 정확히 660조였다가 끝날 때 한 1000조 가까이 됐다. 그래서 한 400조 가까이 빚이 늘었다. 국가부채 얘기하는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그 GDP 대비로 따져 보면은 이제 36% 정도에서 이게 한 49%까지 늘어나서 한 13% 정도 늘어난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기간을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게 그 코로나 이전에 얼마큼 늘어났었냐. 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얼마큼 늘어났었냐. 왜냐면 코로나 기간에는 전세가 다 늘렸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나놓고 나니까 이제 그때 너무 많이 늘렸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그때는 전 세계가 이제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엄청 풀었죠. 그때. 다 마이너스 뭐 GDP 10% 마이너스 10% 성장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다 무지막지하게 이제 풀어댔는데 네. 이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는 1년에 뭐 많이 늘어봐야 뭐 한 100조 미만 한 그 정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금리하고 지금 금리를 좀 따져봐야 돼요. 왜요? 그때는 이제 저금리 시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1%가 사실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우리 여기 금리 그 그림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은 저기서 이제 그 쭉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푹 꺼져 있는 기간이 이제 코로나 기간이에요. 저게 1% 미만이고 0.7%, 0.8%. 예. 저게 국채 1년짜리 만기 국채 이제 그 금리인데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1% 미만으로 빌렸어요. 0.7%, 0.8%로. 지금 빌리면은 거의 3% 중반으로 빌려야 됩니다. 수직 상승했는데. 네, 지금 빌리면은 거의 한 3.5, 3.6 이렇게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4배 이상 올랐어요. 예. 4배 이상. 그러니까 그때 100조 빌린 거 하고 예. 이자 부담으로 따져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때 400조 빌린 거 하고 지금 100조 빌린 거 하고 사실은 표현이 그런데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국고채 금리니까. 국고채 금리인데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이제 돈을 예. 그 이자 비용을 내는 건데 네. 지금 100조 빌리는 거 하고 네. 그때 400조 빌리는 거 하고 사실 비슷하다 이자 부담이. 그렇네요. 이자 부담이. 그래서 예. 400조가 늘어났다는 거 자체는 되게 약간 어마무시한데 600조인데 그게 400조가 늘어가지고 1000조가 됐어. 이러면 들으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서운데 이자 부담으로 따져보면 이자가 쌀 때 빌렸기 때문에 사실은 잘 빌린 거다 사실은. 오히려. 근데 지금 100조 빌리면은 그때 400조 빌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자 부담으로 따져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셔야 되고 지금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 작년에 적자가 87조가 났어요. 예. 뭐 그걸 다 뭐 국가 채무로 다 잡힌 건 아니지만은 적자 그만큼 냈던 얘기는 그만큼 돈을 빌려야 될 소요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한 9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빌린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자 부담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건전 재정하고 연결 지으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네.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은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대통령께서는 이게 우리는 건전 재정을 하느라고 누군가 굉장히 피해를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건전 재정을 안 했어요. 결산서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적자입니다. 엄청 적자예요. 이런 적자가 없었어요. 적자를 했기 때문에 건전 재정 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으면은 왜 서민들이 왜 피해를 입어? 이런 질문이 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죠. 보통의 적자는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적자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적자는 뭐냐면은 지출은 안 하면서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에 생긴 적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입을 급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자들한테 조세 지출을 줬기 때문에 감세를 해주니까.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부자들은 좀 편했다. 대신 그 와중에 서민들은 고생한 그런 결과인데 대통령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르게 짚을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주택 공급에 이제 뭐 공급도 많이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뭐 규제 완화도 해가지고 천정부지 올랐던 집값 내가 잡았다. 나야 나. 있음이 나야. 네. 막 근데 그런 편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집값 잡은 거는 금리죠. 금리죠. 뭐. 금리죠. 그러니까. 사실 주택 공급은 줄었어요.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조금 줄었어요. 왜냐면은 물가 올라가고 고금리니까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업성은 금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금리 네. 올라가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자재값 다 뛰었잖아요. 하던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다 멈추고 있는데 PF 난리가 났는데 그렇다면서. 예 어디 주택 공급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인구관계가 좀 없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이거랑 현실이랑 너무 괴리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게 보고가 잘못되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해도 안 들으시는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마 복합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보고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임금님규의 캔디님이 우 교수님 오늘만 사시나요라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최고위층이 듣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왕 베린 뭐 그냥 내쳐 달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뒤가 없죠. 네, 좀 더 가볼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사실 저희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2023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 시기를 늦췄어요. 예. 그렇죠? 총선 다음 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87조 적자로 나왔어요. 예. 자, 이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4월 10일이 우리가 투표 날인데 이게 국가재정법상 이 정부가 이제 이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니네 이게 제출한 게 맞는지 한번 쭉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기재부에 줘요. 그럼 기재부 이거 받아가지고 국회에 5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결산 보고. 결산 보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결산서가 이제 맞는지 가지고 쭉 이제 결산을 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결산에 그 진술인으로 나가죠. 이번 결산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결산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의 예산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 있는 사업은 다 죽어 있어 이미. 끝나 있어. 그래서 아니 그게 일종의 합을 맞추는 것처럼 툭 치는 척하면 네가 아무 만큼 날라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해보면은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렇게 합을 맞춰서 진행을 해요. 예. 여하튼 날짜가 국가제작법상 딱 박혀 있어요. 그렇다면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긴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서. 어긴 한번 미리 한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월 10일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수능도 아니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야 결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데드라인에 맞춰서 내자 이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몇백조 결산 어떻게 하루아침에 벼락 뚝딱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달 전에 끝나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끝나고 이거가 이제 국무회의에 이제 올려야지 되는 거니까 국무회의가 언제 되느냐, 언제 올리면 좋으냐 그 타이밍만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4월 10일 전주나 그 전주나 2주 전이나 옛날에는 3월 달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만 4월 10일이 선거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11일 날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주에 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당연히 전주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한 달 전에 그 이 담당과에서 그 문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의를 해가지고 혹시 넘겨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괜찮았으면은 감사 결과가 이 결산 그 보고서의 결과가 괜찮았으면은 이런 의심을 안 하는데 지금 이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결산이 지금 너무 나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선거 중간에 나왔다면은 알려졌다면은 그러면 선거에 나쁜 결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예,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국가 애국 충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다. 물론 법은 없겠죠. 네. 부작위는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부작위라고. 부작위고, 아니 불법도 아니에요. 괜히 그 행정절차법 민법까지 들고 와가지고 민법에 따르면은 데드라인이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 날까지다. 예. 아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네네네. 여하튼 이 여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50%를 넘어섰어요. 원래 이제 1,067조였는데 1,100조 넘어 1,126조가 됐다. 그래서 원래 윤석열 정부의
그 2023년도 예산을 만들 때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전 재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어요. 네. 근데 이게 50%를 넘어섰다. 50% 넘었다. 50% 넘어섰고 그 수지를 보면 적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적자. 그래서 수입 빼기 지출 이렇게 계산하면은 수지가 금방 나와요. 적자인지 적자인지. 그래서 36조 적자예요. 예. 36조 적자인데 저희가 이걸 통합 수지라 불러요. 왜냐면은 정부가 이제 얻는 수입 중에는 국민연금 이런 것도 들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흑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재정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빼내요. 빼내고 다시 계산을 해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고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선진국도 다 통합 수지를 쓰는데 거기는 다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예. 내는 거랑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예.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걸 써요. 예. 요걸 따지면 87조 적자다. 적자고 요거 GDP 대비 3.9%다. 예산을 원래 2.6% 하기로 했었는데 3.9%다. 요게 3.9%가 이제 어떤 숫자냐면은 우리 그 촌철님들이 3%를 기억하시면 돼요. 3%. 예. 3%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기재부가 주장하던 거예요. 아, 예. 기재부가 재정 준칙이라는 거를 맞아요. 입법하게 하려고 넣었는데 거기에 제일 높은 관리재정 수준 적자 수준이 3%입니다. 그러니까 3% 넘어가면 안 돼. 법으로 안 돼. 근데 3.9 나왔다. 3.9 나왔지. 원래 2.6이었는데. 참, 예. 예, 2.6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예. 저게 관리재정 수준이 제가 적자니까 이게 0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쭉 2014년부터 제가 쭉 그거 갖고 왔는데 저기 앞으로 가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가는데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마이너스 2%에서 잘 안 넘겨요. 조금 넘기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관리재정 수준은 2% 내에서 관리를 하고 예. 심지어 그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0.6%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2%를 넘기지 않는 거고 넘어갔던 시기는 우리가 위기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렇지, 코로나 그렇지. 시기. 예. 코로나 시기라서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돈을 막 풀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막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네. 돈을 쏴대기 시작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2023년도가 13.9%입니다. 그렇네요. 아, 13.9%. 재정 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네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고 지킨 적이 없어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도 마이너스 3.9%입니다. 내년은 마이너스 2.9%로 해놨어요. 어허. 그러는데 못 지킨다. 음. 그래서 이래서 못 내놨다. 이래서 못 내놨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3.9%라고 지금 해놨는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문제다 원래는. 왜냐하면 세수 결손이 지금 50조 이상 생겼기 때문에 네. 요거까지 반영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130조 정도 적자가 났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러면 더 의아한 게 예. 이게 4월 11일에 이제 그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쭉 짚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이 모두 발언은 이제 그 재정 건전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시한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거기 그 지금 그 경제수석이 이제 박춘석 예. 그분인데 예. 금통위원 하다가 금통위원 하다 글로 가신 대전고 나오신 예. 그분이신데 그분은 뭐 하시는 거냐? 아니 그럼 최소한 이 정도 성적표나 없으면 그건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예. 참 문제입니다. 참 이게 이게 넘어가요. 예, 이게 참 문제인데 여하튼 이제 50조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은 그 정도가 적자가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예.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냐면은 정부가 세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들어오면은 문제긴 한데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그걸 가가지고 다시 또 막 뜯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하던 규칙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잘못 운영해서 지금 적자가 났다. 더 수입이 안 들어온다. 근데 지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회랑 얘기를 해서 네. 추경을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걸 안 했어요. 예. 왜냐면은 국가 채무 늘어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한 건데 하나는 수입을 반영을 이제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지방에 가야 될 돈이 좀 있었어요. 그게 예, 한 맞아요. 예. 20조 정도 가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 소원 중입니다. 지금 네가 반드시 줘야 되는데 안 줬다고 하는 지방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고. 이게 원래 사실은 지방에 가는 이제 그 돈들은 내국세하고 연동되어 있거든요. 네. 내국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줘도 된다. 근데 이제 지방은 한 6조 가까이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은 지방이 무슨 뭐 재정 여건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만큼 빠지면은 뭐 지방 정부가 아주 그냥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정부만 괴로운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안 괴롭잖아요. 공무원들 이제 일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안 괴로운데 거기 지방에 계신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총선 전에 왜 이걸 안 했냐 이런 거 다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건전 재정을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예전 정부를 보면 제가 이런 이 쓴소리를 이 정부만 했겠습니까? 지금 네. 이게 이 자질인데. 어디 가나요? 네. 근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을 했는데 이 관여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 보통은 정부가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바뀌어도 반대편 사람들을 좀 불러요. 네, 네. 그래서 한 뭐 3대치 2대파 정도는 구성을 해줍니다. 보통 우리 편 3명 부르면은 야, 예, 저 편도 예, 한두 명. 예, 예. 이렇게는 부릅니다. 지금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싹 우리 편만 불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네. 원래 뭐 학자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익은 가깝고 또 정의는 좀 멀리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보고와 비슷한 같은 거라고 보죠. 이 지금 이 경제 분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대통령께서는 그 부산에서 아마 사전 투표하시면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주장이니까. 네. 그럴 거라고 제가 추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도 부산 봤지? 내가 갔다 오니까 다 먹잖아. 서울 수도권 못 먹은 거는 딴 놈들 때문이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다는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엽기토끼님이 질문 주셨던 거 있잖아요. 환율 얘기. 예. 1,400. 잠깐 돌파한 적도 있었죠. 1,400. 그렇습니다. 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거 뭐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알 수 있다면 빨리 가서 제가 경제학자로서 지키셔야죠. 그래도.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1,400원을 돌파했던 적은 IMF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1,800원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렇죠. 그때. 1,800원, 1,900원. 네. 왜냐면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미국에 배낭 여행할 때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아, 그때? 예. 네. 그때 배낭 여행을 나가서 그때 유학 갔던 친구들 뭐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지금 용산에 가 있는 굉장히 최고위층 분께서 이제 유학을 하고 계셨는데 예. 그 환전해가지고 나갔어요. IMF 전에. 그리고 학비도 내고 그러고 왔는데 예. 잠깐 여름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그 바꿨던 원화보다 2배가 됐더라. 돈 다 썼는데. 그래서 그걸로 집을 사셨다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자산가가 되셨다는. 그때 IMF 때 거의 전 국민이 죽어나갔지만 정말 천국이었던 일부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죠. 네. 여하튼 그때 우리 그 외환위기 우리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때 1,400원 갔었고 서프라임 모게지 때 아, 그때도 갔었나요? 네, 전 세계가 다 어려웠죠. 전 세계가 이제 그때는 그때 갔었고 그리고 지금 넘었다. 아, 그 다음에 처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처음입니다. 네. 왜냐하면 1,350원 뭐 이런 게 우리 저희 심리적인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1,400원이 뚫렸다는 거는 1,400원 가는 거야?
되면은 1,500원은 금방 갑니다. 옛날 IMF 때도 보면은 800원이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다가 1,000원 됐다 그랬다가 1,200원 됐다가 1,800원 금방 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저는 이게 저도 환율은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른 게 좋은 건가 내린 게 좋은 건가. 그래서 우리 천천히들도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평가 절상됐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과 이제 그 평가액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예, 평가 절상됐다, 평가 절하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가 평가 절상된 거야. 그죠. 예, 절상된 거고 평가 절하됐다. 그러면 이제 그 원화 가격, 달러 가격 이거랑 좀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평가 절하가 되고 있다 원화가.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 원화를 막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원화 가격이 떨어진다. 원화 팔고 달러를 바꿔서 지금 나가고 있다. 요 상황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원화가 가치가 없다. 그럼 원화 던지자. 또 다른 쪽은 달러가 가치가 있다. 달러 사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원화를 던지고 지금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현상은 요거고 왜 달러가 더 가치가 있어졌느냐?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원화가 왜 가치가 없었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대외 요인을 일단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제 미국은 이제 원래 금리를 원래 한 3번 정도 낮춘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실적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바이든노믹스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서 네.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못 내리고 있으면 지금. 그럼 또 인플레이션 나올까봐. 예, 왜냐하면 약간 제스처를 취하면은 사람들이 금리 끝났어, 인상 끝났어 이렇게 되면은 기대 심리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물가 더 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 기세를 잡기 위해서 올해 금리 원래 3번 내릴 것 같았었는데 시점도 뒤로 미뤄지고 여차하면은 3번도 못 내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내려가지 않는다는 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 전망이 하나가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 정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 아랍 쪽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안전자산. 그렇지. 그 달러가 이제 뭐니 해도 달러지 그러면서 달러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으로 해서 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달러가 좋대 달러 사자 그러면 달러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요인으로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성.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주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계절성을 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계절성이 있냐면은 지금 배당 시즌이에요. 예. 배당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은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들고 있어요. 배당 받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달러 주는 게 아니고 원화로 주니까 바꿔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요인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밸류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밸류업. 맞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밸류업 하는 것 중에 주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배당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배당 많이 주는 게 사실 좋은 건데 배당성이 높으면 좋은 건데 주주한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수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배당 받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사람이 뭐 원화 갖고 뭐 하겠어요. K-팝 뭐 하나 굿즈 하나 사자 이거 뭐 이런 거 빼고는 또 환전해서 들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화 팔고 달러 사가지고 바꿔 나가고 있다. 계절적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원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원화 자산이 지금 달러 대비 자산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환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렇죠,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무섭게 지금 뛴다. 근데 이렇게 뛰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평가 절하된다는 거는 우리 그 국제 무역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물건이 수출업자- 싸지는 거기 때문에 수출업자한테는 예, 좋죠. 경쟁력이 생겨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그 옛날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 가격 정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출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돈이 평가자로 절상이 되면서 수출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수출이 잘 안 되고 우리나라 돈이 떨어지면은 또 우리 그 물건값이 싸지면서 또 수입이 돼가지고 수출이 잘 되면서 또 우리나라 또 적자가 좀 해소가 되고 뭐 이런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반면에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구조가 중간재를 또 많이 수입을 그렇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재 수입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배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 배분. 특히 이제 중소기업은 되게 힘들고 대기업은 좋고. 대기업은 달러로 팔아서 우리 환전에서 들어오면 영업이 엄청 늘어나죠. 아이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물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중앙수 서민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예. 금리도 못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금리를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원화가 더 매력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금리 막 올릴 때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빠져나가잖아. 우리가 2%인데도 돈이 급격하게는 안 빠져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번 발동 걸리면은 쓱 빠져나갑니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위험한 그 어떤 시기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생각 못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고금리가 우리나라도 조금 이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정부나 기재부나 이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 우리가 예컨대 4,2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보면 세계 순위로 따져보면 탑 10이에요. 예, 한 9위, 8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우리가 미국, 뭐 중국, 뭐 대만, 뭐 일본 이 정도 빼고 우리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달러를. 근데 그걸 모르겠고 당장 물가 오르고 금리 높으면 서민들한테는 부담이니까. 일단 그것도 있고 요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수입하려면 우리가 달러를 지급하고 이제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500억 불 정도 매달 수입을 해요. 그러면 분기로 따져보면 한 1,500 달러 정도, 1,5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대금으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달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해외 채무 중에서 단기성이 한 1,500 달러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개 합치면 한 3,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문제 생기면은 이걸 딱 펴서.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라고요? 4,200억이니까 200억 달러니까. 여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그러니까 4,200억 달러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가 더럽게 많네. 매우 많네. 매우 많네. 유튜브니까. 이게 감정이 안 살아. 매우 많네 이러면 안 살아. 예. 더럽게 많다. 그러니까 뭐 한은이나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은에서 자꾸 카드 뉴스 자꾸만 내보내던데 네. 우리 외환부 이거 충분하게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내보내던데. 그러니까 기본으로 치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90%가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주식, 뭐 채권, 뭐 이런 거 유가증권이라 하는데 그걸로 들고 있어요. 나머지 뭐 금 이런 것도 들고 있고. 근데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저희가 절반 정도라고 보는데 미국 국채 들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갖고 있는 거지. 예. 대화는 없어요. 대화는 없고 그거 외에 뭐 딴 거 그럼 더 안전한 거 있어 그러면 없죠. 근데 그건데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금리가 예. 미국 국채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자산은 장부가상 충분히 많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러가 필요하면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금화하면은 장부액만큼 안 나온다. 안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SVB라고 이제 미국의 이 벤처기업 지원하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랬죠 그때. 그냥
별일이 없었는데 파산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인출하면서 뱅크런이 되면서 파산했거든요. 지금 우리 이 외환 보유고 상황도 지금 평가를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4,200억 달러보다는 훨씬 밑돌 수가 있다. 너무 겁주지 마요. 무섭잖아 그러면. 근데 우리 지금 작년에 뭐였냐면은 기금 중에 왜곡한 표현 기금이라고 있어요. 그거 갖다 썼다며.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거 갖다 쓸 때는 올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겠지.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경제인데 좋은 건 없어요? 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망적인 소식 없어요, 좀? 지금 이제 그 가장 희망적인 거는 일단 브레이크가 달렸다. 그게 희망적이라고? 브레이크가 달렸다. 일단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보고 예. 저는 이제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거는 우리 그 법 제도 그리고 관행이 갖고 있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절차라는 게 있고 예컨대 지금 이제 예산 시즌이에요. 예산 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예산 지침이 내려갔어요. 네.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5월달 정도 되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고 6월달 정도 되면은 최종 전략 회의를 해서 우리 탑다운 예산 제도 중에서 탑을 결정하는 최종 전략 회의를 하고 그러면 다시 예산 소원이 만들어지고 해서 쭉 가는 거예요. 모든 재정 절차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오던 절차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절차를 어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겨도 된다. 예컨대 그 아까 결산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은 4월 10일로 써놨을 때는 4월 10일에 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쭉 해오던 절차가 있는데 야 4월 10일 넘어가지고 11일 냈을 때 우리가 형사법적 처벌 받는 거야?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거잖아.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절차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아는 게 더 무섭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으면 법 안쪽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행정행위를 하라는 거지. 네네. 법에 걸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그때 한번 그걸 따져보자 이런 거지. 그 안쪽에서 우리가 해오던 관행과 절차와 여러 가지 이 관행 약간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상당히 무너졌다는 게 그런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이걸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선의 민의를 조금 잘 받아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태병님이 우석진 교수를 국무총리로 추천합시다라고 했는데 뭐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뭐 절차가 있죠. 그냥 기재부 장관부터 어떻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청문회 다 걸려? 안 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